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발표 수업한 내용들을 토대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할 내용들은 이렇게 1, 2로 빛과 바람과 물, 그리고 생명,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물과 환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거예요.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태계의 뜻과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우리가 이 수업을 끝난 후에는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주변의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뭔지, 그 다음에 개체군과 군집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생태계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생태계란 이제 일정한 공간에서 자연환경과 생물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즉 자연환경이랑 생물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 자, 여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생태계에서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생태계를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알아볼 건데, 먼저 생물적 요인은 뭐냐? 자, 생물적 요인이란 생태계 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을 모두 생물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 생물적 요인은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각각 무엇이냐? 자,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풀 같은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빛을 받으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광합성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도 내고 하는 것들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를 먹거나 섭취하지 않고도 스스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생산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는 뭘까?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물을 아까 생산자와 달리 소비자는 뭘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무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먹거나 다른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먹으면서 그 생물들을 섭취한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해자. 분해자는 뭐냐? 우리 죽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바로 무기물로 분해를 하는 생물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이런 세균들이나 미생물 같은 그런 것들이 요런 분해자, 곰팡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분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적 요인을 알아봤으니까 또 무엇을 한번 알아보면 될까? 바로 비생물적 요인을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자, 비생물적 요인은 무엇이냐? 빛, 온도, 물, 공기, 토양과 같은 이런 환경 조건들을 한다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우리 비생물적 요인은 우리 주변의 그런 환경들이겠죠. 온도, 습도, 빛의 양 등등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을 우리는 비생물적 요인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자, 아까 생태계는 이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했는데, 자, 쉽게 생태계가 뭔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인용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위에서부터 보면 개체란 이렇게 생물 하나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는 물고기 한 마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을 개체라고 하고, 요 개체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혼자 살진 않죠.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집단을 이루게 되는데, 뭐 새끼도 까고 자손도 낳고 하게 되면 요런 개체군 이라는 게 된다라는 거, 개체가 군을 이뤘다, 그래서 개체군이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개체군들이 여러 가지 군들이 모여서 집을 만든 거야. 자, 그게 뭐냐? 바로 군집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군집의 그림을 보면 어때요? 아까 봤던 물고기들도 있고, 빨간 물고기도 보이고, 뭐 개나 불가사리, 해파리, 요런 개체군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자, 요런 군집, 자, 그러면 그렇게 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형성하게 되는데, 자, 군집과 생태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그렇죠. 뭐 돌도 뭐 생겼고 상어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 생기게 됐는데, 자, 군집과 생태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자연 환경이 함께 한다라는 거. 그래서 군집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즉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생태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개체군, 군집, 생태계는 용어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간단하게 개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하나하나의 생명체가 될 것이고, 개체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의 개체들이 이렇게 교배하여서 자손을 만드는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군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서울 이렇게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고, 생태계는 군집 플러스 자연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요 생태계,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생태계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것들이 생산자고 어떤 것들이 소비자, 어떤 것들이 분해자가 될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생각이 끝났다 치고,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광합성을 하는 녹색 식물과 같은 이런 친구들이 생산자가 될 것이고, 여기 나오는 물고기나 상어 등등 여러 가지 생물들이 이런 소비자가 되겠네요. 그죠?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닷속 미생물들이 분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역할을 각각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태계에서 비생물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생물적 같은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햇빛이나 바닷속 뭐 수분, 공기 등과 같은 모든 환경 요소가 바로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252에서 253에 대해서 봤었고, 이제 254쪽 교과서 페이지 254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쪽부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런 귤나무에 대한 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자여도 이렇게 제주도의 귤과 남해안에서의 귤이 맛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귤은 약간 단맛이 강하고 남해안 귤은 신맛이 더 강한데, 자, 요런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제주도와 남해안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죠? 그렇죠. 온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더 따뜻하다. 자, 그러면 따뜻한 게 왜 이렇게 단맛을 더 낼까? 요런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일의 당분, 즉 달달한 요런 과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으로 우리 광합성을 하고 나면 무엇이 만들어지죠? 일단 에너지뿐만 아니라 요런 포도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요 포도당 같은 것들이 과일에 이렇게 모이고 모이면서 과일의 당분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자, 그래서 햇빛을 쬐는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게 되면 요렇게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귤나무의 당도, 귤의 당도뿐만 아니라 귤나무의 생장 또한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일조량이나 온도의 영향을 받은 예가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육지에서와 독도에서의 같은 사철나무가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왼쪽은 육지에서 자란 사철나무고 오른쪽은 독도에서 자란 사철나무인데, 자,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밑에 힌트로 놔둔 것들을 보고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육지와 독도에서의 토양 깊이가 차이가 나게 되고 또 평균 풍속 바람의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자, 요런 차이 때문에 이제 다르게 자라는 겁니다. 독도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육지에 비해서 이렇게 얕고 바람이 세게 불게 됩니다. 자, 요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뿌리가 어떻게 되어야겠어? 지 뿌리가 이렇게 얕고 가지가 땅에 거의 붙은 형태로. 자, 왜냐 가지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바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겠죠. 이런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뭐 이처럼 같은 사철 나무에서도 이런 환경에 따라서 자라는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지렁이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렁이가 사는 토양 같은 경우에는 살지 않는 토양과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 지렁이가 뭘 하기 때문에 뭐 땅이 비옥해진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것이냐? 지렁이는 보면 이제 자기가 뭐 필요로 하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굴을 파는 과정에서 이런 땅 속에 공기가 잘 통하게 되고 빗물이 잘 스며들게 합니다. 어, 또한 이런 지렁이의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영양 물질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에 유리한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황폐한 토양에 지렁이를 이렇게 풀어 놓으면 충분히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즉, 이것 또한 지렁이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이번에는. 자, 요거 그러면 요렇게 아까 앞에서 남해안과 사철나무, 남해안에서의 그러니까 귤과 사철나무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영향을 받은 케이스가 될 것이고,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영향을 준 거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 자,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준 것은 이것은 지렁이가 될 것이고, 환경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은 귤과 사철나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게 환경에 영향을 준 지렁이 같은 것들을 한 것을 뭐라고 하고,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을 또 뭐라 하기로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용어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작용은 뭐냐? 빛의 색이나 파장, 이런 토양, 온도 등등 이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빛을 많이 받는 쪽의 잎은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광합성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아까 봤던 귤 플러스 또 뭐가 있었죠? 사철나무 같은 것들은 바로 이런 작용의 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작용과 반대로 이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작용과 반대말이니까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할 겁니다. 자, 반작용은 뭐냐? 생물이 살아가면서 비생물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식물이 강합성을 하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하고 산소의 농도는 증가한다. 자, 이것도 식물이 대기 조성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또한 아까 지렁이 같은 경우도 바로 반작용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요거는 우리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작용되고 반작용되는지를 간단하게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먼저 빛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물의 종류, 그러니까 식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식물은 이제 강한 빛에 유리한 식물과 약한 빛에 유리한 식물이 있습니다. 자, 햇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 분포가 달라지는데, 우리 사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반적인 식물보다는, 그렇지, 선인장들이 이렇게 유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또 자랄 수 있겠죠. 그 예로는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서는 이렇게 햇빛이 너무 세니까 잎을 얇게 해가지고 빛을 받는 양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약한 빛에 이제 유리한 애들은 잎을 넓게 해가지고 넓고 얇게 해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잎이 이렇게 얇고 여기는 잎이 이렇게 두껍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빛의 파장입니다. 적색강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은 곳까지만 투과를 하고, 청색강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은 곳까지 투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얕은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적색강을 주로, 그러니까 적색강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 깊은 바다에서는 청색강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이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어도 색깔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양 속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해 가지고 생태계에서 물질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기 함량에 따라서 세균의 종류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낙엽이 쌓였을 때 성분이 변하는 이런 또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으로 봐도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뭐라고 볼 수 있겠나요? 색깔 말고.
요 기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기를 최대한 몸쪽으로 이렇게 기가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니까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가 이렇게 크게 된다라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철새나 이렇게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나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온도에 대한 이런 적응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동물은 이제 추운 지방에 살수록 몸집이 크고 기와 같은 이렇게 말단 부위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2개 남았는데, 자,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또 공기 성분이 변할 수 있다. 아까 예시로 든 거겠죠. 그런 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공기가 이제 희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혈액의 적혈구 수가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을 할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진화를 한 형태가 또 살아남기 위해서 되는 거겠죠. 요것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환경이 이렇게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요것은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나무는 이렇게 보호하려고 피톤치드라는 살균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결과 공기의 성분이 변한다라는 거, 요것은 뭐다? 반작용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게 될 것이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은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잎이 가시로 변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 또한 뭐다? 작용과 반작용 중에 환경이 생물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작용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인데 오늘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줘야겠다. 자, 오늘 과제는 작용과 반작용 예시 한 개씩 비공개 댓글로 적어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제예요, 과제. 자,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반드시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수업 시간 내에 비공개 댓글로 달면 선생님이 바로 피드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하길 바래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